작가 해설,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 북 코멘터리. 안녕하세요. 알려줌 컬처캐스터 고은재입니다. 책의 행간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작가 해설. 이번 시간은 책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저자분들과 함께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사례들을 들어볼 건데요. 먼저 출연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형택 대표님. 네,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형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저자이신 이승준 교수님. 예,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 자문교수인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베이비 부머에서 Z세대로의 진화표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에서는 베이비 부머,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출생 연도로 계산했을 때 대략 베이비 부머의 자녀가 밀레니얼, X세대의 자녀가 Z세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밀레니얼 Z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D2C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또 20대 중반 정도로 대표되는 Z세대가 주요 타겟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밀레니얼 Z세대는 국내 인구 중에 약 한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표에서 미디어 이용 형태를 보면 X세대는 디지털 이주민,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디지털 이주민과 유목민, 단어만 봐서는 차이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이주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체를 잠깐 활용을 하는 세대라고 좀 본다 그러면은 용민민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부분들을 이제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이커머스와 버티컬 커머스 매출 및 기업 마진 관련해서 자세한 도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자체는 버티컬 커머스라고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커머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 커머스에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총이익 부분들은 30% 정도이지만은 버티컬 부분 같은 경우는 65% 정도의 매출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마진 같은 경우는 이 커머스 부분들이 10%지만은 버티컬 커머스 부분들은 45%입니다. 이렇게 그 매출 총이익과 기업 마진이 가능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또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됐다, 옥션이 됐다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이익들, 마진 부분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이커머스 대비의 버티컬 커머스의 매출 총이익과 기업 마진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이커머스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의 구분표 관련 질문입니다. 이 셋째 줄 성장 가치를 보면 이커머스는 사업 성장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는 사업 성장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성장 가치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그 성장 자체가 저 개인의 성장, 개인 브랜드의 성장이 아니라 아마존의 성장이 됐든 옥션의 성장이 됐든 그런 성장이라 그러면은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의 성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저희 개인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의 확보가 유명해지면서 지속적인 단계별로의 성장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내 브랜드가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안에 있으면 이커머스의 사업이 성장할수록 내 브랜드 가치는 하락하지만 내 브랜드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라면 사업 성장이 곧 나의 브랜드 가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브랜드의 부분. 예. 37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의 출현 배경 표 관련 질문입니다. 마지막 줄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근에 뒷광고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유효하다면 뒷광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뒷광고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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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광고를 활용
초기에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뒷광고 부분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확보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채널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인플루언스에 의존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저희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저희 자체가 미디어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 컨텐츠 영향력, 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소셜 미디어에 의지하거나 또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통해서의 문제점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스폰서 유무를 밝히도록 최근에 법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고객의 유입이거든요. 그 유입에 대한 접점 채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미 그 검색을 통해서 인지도가 있고 또 이미 팬을 확보한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초기 진입 또 초기의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인지도, 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서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 또 마케팅을 확장하는 게 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화장품 브랜드 중에 그 글로시에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젊은 여성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글로시에의 그 창업자인 CEO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였죠. 그래서 본인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고객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시에라는 D2C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TV 광고나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판촉 활동이나 프로모션이 아니라 본인의 장기인 그런 디지털 채널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또 슬랙이라는 그 협업 툴이 있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슬랙이라는 협업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우수한 로열티 있는 고객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얻은 그런 사업 기회들이나 제품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본인들의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다시 그런 고객 친화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그 서비스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그 리테일 브랜드에 비해서 마케팅 예산이나 그리고 또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한 그런 D2C 브랜드들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나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2페이지 전통 판매 방식과 D2C 방식 비교 그림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줄 그림처럼 전통 방식에서는 제조 생산업체가 오프라인에서 도매업체나 소매업체 같은 벤더사를 끼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D2C 방식에서는 제조 생산업체가 온라인에서 벤더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제조 생산업체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안에서 리세일러나 벤더사가 없이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거는 D2C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전통 방식과 D2C 방식 구분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벤더사하고는 그 관계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조사가 있는데 이제는 제조사 자체가 벤더를 끼고서 아까 같이 뭐 옥션에 납품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D2C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조사가 아예 그냥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그 제조사 부분들은 자기네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D2C가 가능한 부분들은 제조사들이 직접적인 이제 홈페이지가 됐던 아니면 이커머스 자체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이제는 판매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정한 그 D2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방식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로 전통 방식과 D2C 방식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냐, 벤더 등을 통한 간접 판매냐로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대표적인 이제 사례 부분들이 나이키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궁극적으로 이제까지 나이키 자체가 분명히 자체 채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아니면은 그 운동화 부분을 판매하는 중간에 이제는 그 양판점 같은 것들 통해 판매했었는데 나이키 자체는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보면 D2C 전략을 기반으로 자체 채널들, 특히 자체적인 어떤 매장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기존의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진정한 어떤 D2C 전략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D2C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존에 들어갔던 그 나이키의 어떤 채널 부분을 완전하게 다 뺐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거의 한 3만여 개가 넘는 채널 부분들을 빼서 이제 D2C에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지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권투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D2C는 종합 격투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권투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룰이 엄격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제한된 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상반신에서만 타격할 수 있고 글러브를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그런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반면에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룰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온몸을 활용을 해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2C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가 기존에는 상관없었던 그런 고객 관리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물류 운송이나 그리고 또 고객 관리나 이런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이제는 전반적인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과 판매 전략과 고객 관리 전략과 이런 부분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계의 종합 격투기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매 방식에서는 보면은 제조사는 그냥 퀄리티 높은 제품을 잘 생산만 하면 나머지 유통 부분들은 그 유통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했다면 이제 D2C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직접 고객 가치사슬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깊숙이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권투라고 한다면 D2C는 이제는 비즈니스계의 종합격투기다 이렇게 또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의 미디어 커머스 활용 표 관련 질문입니다. 스토리 전달, 체험 강화, 채널 구축 이 세 가지 중에서 2021년 현재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백화점이 됐던 홈쇼핑 업체가 됐던 또 아까 제조사들 자체가 현재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구축해서 그 채널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채널 구축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미디어 커머스용 콘텐츠로 매출을 일으키려 할 때 콘텐츠 자체의 인게이지먼트와 매출과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좋아요 숫자가 매출액과 정비례할까요? 궁극적으로 지금의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들 자체가 특히 저희가 온라인을 기반한 이제 어떤 마케팅, 특히 소셜 미디어를 기반한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인지 중심의 마케팅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지뿐만 아니라 같이 체험과 공감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 인지 체험 공감이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고객의 전환율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그 50% 정도는 컨텐츠 자체가 이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는 역할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4페이지 제품 카테고리 선정 시 고려사항 예시 관련 질문입니다. 표의 우측 끝 평가란에 적힌 높음, 낮은 기준은 62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카테고리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럼 책에서 소개해주신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로 개발 가능한 제품 카테고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체크리스트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6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저희 구독과 연계를 본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첫 번째 시장 및 매출 규모는 커야겠죠.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 횟수나 재구매율도 저희가 높으면은 구독과 연계하는 데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트를 낮추려고 하면은 제조 및 관리 부분에서는 제조 복잡성이나 물류 배송 비용은 좀 낮았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경쟁사들이 되게 있는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 혁신 가능성 부분, 특히 이제 저희가 차별화된 어떤 기능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대기업이 장악한 부분들을 저희가 장악할 수 있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혁신 가능성이 좀 높으면은 이 구독과 연계할 수 있는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크리스트 상의 제조 및 관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높을수록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개발에 좋은 거였네요. 다음은 67페이지의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의 가치 창출 방법 표 관련 질문입니다. 이 좌측 구분을 보면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방법들은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 순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서는 따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자체는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는 부분은 첫 번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내가 왜 이걸 구매해야 되는지라는 이유를 만들고 있거든요. 세 번째 부분에서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구매한 고객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더 확장시켜 주는 부분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도 이 브랜드의 가치 창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다 그러면 좀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브랜드를 기억하기 전에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7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제품 기획 전략표 관련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4가지 접근 방안을 통한 추진 전략과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76페이지에서 예시로 든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이 4가지 방안 중에 무엇에 집중한 추진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블랭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특히 이제 제품 선정하는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현재 고객이 느끼는 어떤 저희 페인 포인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 또 기존의 시장에서의 그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되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서 코스트를 낮추거나 아니면 새롭게 기능들을 추가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마케팅 전략 표 관련 질문인데요. 저자께서 보시기에 이 표에 나와 있는 4가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마케팅 전략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게 다 중요하겠지만은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부분들이 이제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또 그들이 이제 만들었던 제품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및 공감 획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재방문인 이제 충성도 강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 인지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저희가 광고나 집행을 하다 보면 코스트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규로 확보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객과의 관계 또 고객 마케팅 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각 단계별 인플루언서 영향력 도표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각 단계별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 여정을 본다 그러면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탐색하는 단계가 있고 그 구매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별로 보게 되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또 인지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탐색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매까지 전환시켜주는데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퍼포먼스 단계별 마케팅 진행 및 성과 측정표 관련 질문입니다. 이 타겟팅 부분에서 리타겟팅과 유사 타겟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집행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기록이 있는 그런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으로 구매 전환까지 가는 부분들이 리타겟팅 방법들이고요. 유사 타겟팅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까지 한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객들의 저희가 성향을 분석합니다. 뭐 나이라든지 유입 채널이라든지 그들이 많이 방문하는 채널이라든지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이제 고객들에 대한 DB를 기반으로 저희가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부분들이 유사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의 제품 모델과 구독 모델의 차이점표 관련 질문인데요.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스타트업의 경우 구독 모델을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구독 모델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시 업데이트 및 개선을 소비자들이 요구를 할 텐데 대기업에 비해 재화와 인력이 한정되고 또 재고 관리에 취약한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런 요구들에 대응을 하려다가 자칫 경영 위기를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D2C 브랜드가 이제 버티컬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은 꼭 한 가지 제품만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먼슬리 싱스라는 스타트업인데 거기는 이제 여성들에게 개인 맞춤형 그 생용품을 정기 배송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이라고 한다는 것이 D2C 브랜드의 뭐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고객들로부터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개선해 달라 또는 이런 부분들은 사용해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제품을 다시 공급을 할 때 기존에 반응이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소싱해서 이제 제하고 새로운 용품들을 소싱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완제품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기존에 소싱하고 있던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부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강화하고 또 순도 100%의 본인 브랜드의 철학과 그리고 또 고객 관계를 가져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구독 이커머스 제공업체 현황표 관련 질문입니다. 표상에 나와 있는 업체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뷰티 쪽에서는 이제 버치박스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세프라 같은 전통적인 뷰티 리테일 기업들도 세프라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제 남성 의류 쪽에서 보노보스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칫솔과 칫솔모를 공급해주는 퀵이나 그리고 또 면도기 면도날 모델인 달러쉐이브 클럽이나 해리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해외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기업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은 그 수면 매트리스 쪽에서 이제 캐스퍼라는 기업 그리고 또 안경을 또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와비파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 선택 기준 도표 관련 질문입니다. 도표상의 Y축 상단이 구독 서비스가 일회성 구매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을 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부가가치란 결국 고객의 니즈를 더 잘 해결해줬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높은 사용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38페이지에 품질 요인 분석 모형인 키노 모델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 부탁드립니다. 카노 모델은 품질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로 이미 한 30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던 그런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5가지의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 매력적 요소와 그리고 또 이론적 요소 그리고 또 당연적 요소 이 3가지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본다면은 이제 당연적 요소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말 그대로 고객이 해당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를 샀었을 때 타이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자동차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런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1차원적 요소 같은 경우는 기대에 충족하면 만족하지만 생각한 만큼 기대가 또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이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나 자동차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만족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히 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뭐 티맵이나 또는 뭐 카카오맵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있으면 또 좋기 때문에 그런 1차원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요소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충족된다면은 굉장히 고객 감동의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은 자율주행 기능 같은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그런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한번 해보면은 또 상당히 많은 편의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그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당연적 요소인지 어떤 부분들이 1차원적 요소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매력적 요소인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보고 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최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와비파커와 룩소티카 비용구조 표 관련 질문인데요. 빠른 성장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와비파커가 국내에서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 와비파커는 미국에서는 이제 성공한 모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 국내 법상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도수 있는 그 렌즈를 맞출 때는 반드시 안경사의 지도하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커 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D2C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에 유학이나 출장을 갈 때 국내에서 안경을 한 두세 개 맞춰가라는 그런 조언들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는데 국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경을 맞추기까지 여러 가지 그 귀찮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하기에 안경을 쓰신 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와이파커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들어서 그 이탈리아나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값싼 하지만 퀄리티 높은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해서 고객들한테 맞춤화된 그런 안경들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해서 실제로 바쁜 고객들이 몇 번 불편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안경 매장에 여러 번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5페이지 필팩 구독 서비스 모델 프로세스, 또 228페이지의 퀵 구독 서비스 모델 프로세스, 그리고 231페이지의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이 세 가지 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팩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그 환자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처럼 반복적으로 그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일일이 약이 떨어졌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 본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본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역시나 이런 그 필팩과 같은 구독 서비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약사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지금 아마존이 필팩을 비싼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그 약국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프라임이라는 그런 구독제, 회원제 그런 서비스에 필팩 모델이 결합돼서 아마존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조금 보시면은 필팩이 이미 그 병원이나 또는 병원에서 그 의사가 처방한 그런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약국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래서 약국으로부터 그 처방전을 받아서 환자한테 그 필요한 그런 약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건강제나 영양제와 같은 그런 품목들도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내가 주문한 약이 언제쯤 오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새로 리필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한 정보들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팩이 상당히 그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된 그런 예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 그 서비스 이용료도 월 $20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 비용은 또 그 보험사에서 또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객들과, 그리고 또 기존의 병원들과 약국의 그런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칫솔모 헤드브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양치질을 좀 이렇게 차인표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칫솔모가 금방 닳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전동 칫솔과 그리고 또 칫솔모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그 블루투스랑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에 이제 양치질을 얼마 정도 하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게 되고, 그런 기록들을 치과병원과 공유를 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병원에 가서 좀 더 본인의 그 양치질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과병원과 공유를 하고 좀 더 본인한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치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옷을 한번 살 때 많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는지 사실은 좀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스티치픽스는 본인의 키나 몸무게나 색상 패턴과 같은 기존 정보나 선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그리고 또 스티치픽스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스타일리스트들이 양쪽의 그런 정보들을 합산을 해서 그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옷 5벌을 보내주고요. 고객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은 큐레이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5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20의 큐레이션 비용만 지불을 하고 옷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옷만 우리가 추천받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일단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옷을 추천해주면은 인간 스타일리스트가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선별해서 박싱까지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그리고 또 사람이 결합된 그런 맞춤화된 의류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D2C 구독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관련 도서나 자료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D2C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뭐 롯데칠성이나 또는 CJ, 제일제당 CJ나 또는 대상그룹 뭐 이런 대기업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D2C와 같은 구독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만 좀 나오고 있고요. D2C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쿠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의 그 광고 대행사에서 D2C 비즈니스 모델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도 런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2C 관련 전문 서적도 일본에서 올해 2월달에 이제 책이 하나 나온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이어서 9월에도 D2C 관련된 책이 하나 정도 더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D2C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국내에 비해서는 한 2-3년 정도 더 앞선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는 이제 아마 2021년부터 D2C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트렌드로 부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은 D2C 비즈니스 모델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또 크리에이티브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순도 100%의 그런 경영 철학과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브랜드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자세하고 정성 어린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 여러분, 또 알지넷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책으로 다른 저자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